소리쳐 사랑해 사랑해 소리쳐 소용없는 말 너에게 닿지 않는 말 내가 더 아파도 괜찮아 눈물이 흘러도 괜찮아 기다릴 테니 내게로 돌아와 줄래 너와 걸었던 홍대 앞 그 길을 오늘도 혼자 걷고 걸었어 술에 취해서 슬픔에 취해서 바보처럼 울었어 내 가슴이 원해 내 가슴이 원해 네가 오길 바래 네가 오길 바래 지금 여기 서 있어 돌아와 가지마 가지마 소리쳐 사랑해 사랑해 소리쳐 소용없는 말 너에게 닿지 않는 말 내가 더 아파도 괜찮아 눈물이 흘러도 괜찮아 기다릴 테니 내게로 돌아와 줄래 제발 심장이 뛰는데 널 향해 뛰는데 내 가슴은 멈출 수가 없어 내 눈물이 말해 내 눈물이 말해 돌아오란 말해 돌아오란 말해 내 입술이 뱉는 말 사랑해 가지마 가지마 소리쳐 사랑해 사랑해 소리쳐 소용없는 말 너에게 닿지 않는 말 내가 더 아파도 괜찮아 눈물이 흘러도 괜찮아 기다릴 테니 내게로 돌아와 줄래 단 하루라도 1분일초라도 너란 사람 지울 수가 없잖아 너만 보여 너만 불러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진 사람 가지마 가지마 소리쳐 내 눈물에 태워서 사랑한 추억을 태워서 잊고 싶은데 가슴이 말을 안 들어 가슴이 망가졌어 10년이 지나도 괜찮아 10년이 지나도 괜찮아 기다릴 테니 언젠가 돌아와 줄래 제발 네,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 기자입니다. 엄조원입니다. 오늘 노래는 강민승님이 신청하신 먼데이 키즈의 가지마. 여러분 진행자가 바뀌었지만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제 댓글창에 삐까뻔쩍님이 푸대도 작가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작가도 없고요. AD도 없고요. 거의 아무도 없어서 거의 일당백으로 일하고 있고요. 지선배가 다 쓰십니다. 제가 쓰고 제가 얘기해야죠. 혼자 말씀하시기 민망하니까. 엄주원 아나운서가 어제 진행했던 그 엠보드 톱5는 엄주원 아나운서가 직접 씁니다. 저는 이제 네. 아나운서니까 원고 쓸 일이 없어서 어제 처음이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만 대단하십니다. 쓰면은 그냥 뭐 빠져나가려고 쑥쑥쑥쑥 하게 했는데 될 겁니다. 네, 네. 못 빠져나가겠네요. 예. 그리고 또 소통을 원하시니까 몇 분만 더 네. 읽어드리면
지영은 아. 작가. 네. 오늘 네. 엄지원 아나운서, 엄지원 아니고 엄주원입니다. 엄주원 뭐, 아나운서, 이제 지영 뭐 기자 안녕하세요. 익숙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서로 나누고요. 제작진분들도 뭐 엄지원을 네. 알고 계신데요. 뭐. 이사나님이 뉴스데스크 앵커 바뀌는 소식을 아까부터 계속 전해주셨는데 일요일은 김경호, 김초롱 앵커가 하차하고 이지선 기자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왕종명 앵커 하차하고 성장경 기자가 진행하는 것은 다음 다 알고 주부터인가요? 계실 것 같아요. 다음 다음 주부터입니다. 주부터. 네. 자, 그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을 선언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감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프리데스크에서는요. 저희 화면 아래 오른쪽에 이 시각 키예프 모습을 중간중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모습이 키예프의 가운데에 있는 마이단 네젤레즈노스티, 그러니까 독립광장이라고 번역되는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키예프 시간이 12시, 그러니까 정오가 조금 넘었습니다. 12시 11분인데 대낮인 건데 계엄령이 선포된 영향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요. 길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네. 조금 다니는데 네, 한 20분쯤 전에는 사람은 군용 없네요. 차량이 때를 지어 지나가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저 키예프 현지 모습을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에 보여드릴 테니까 저 그림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현재는 고요해 보이는데 새벽에는 폭발음도 많이 들렸다고 그렇습니다. 해서 좀 그래서 걱정입니다.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어떤 내용 다룰지 큐시트 산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끝날 때까지 푸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낮 눈에 띈 다른 소식 하나 골라왔습니다. 하나만 네. 골랐습니다. 오늘 저의 원픽은 이겁니다. 전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오늘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이번- 대란이에요. 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주 대비 전국 평균값이 하락한 게 2019년 9월 둘째 주 이후 약 2년 꽤 됐어요. 5개월 만이에요. 네, 거의 2년 반이죠. 네. 지금 매매, 전세, 월세 할 것 없이 아예 이동이 없습니다. 네, 거래 절벽이라고 하죠. 수도권도 0.02% 하락, 낙폭이 더 컸고요. 전세값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죠. 분석이. 대선이 네. 가장 크지 않겠어요? 좀 네. 관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또 지금 아까 PIP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니까 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엄주원 아나운서의 이름표가 반사되고 있다고 아, 그래요? 조금 조정해달라는 댓글이 그 댓글 지금 항상 나왔습니다. 올라오는데 네. 맞추겠습니다. 이게 저 휴대전화 거기가 반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에는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목요일 고정 코너는 정철진의 머니톡. 이제 잠시 후에 찐 시작할 전문가 건데, 나오시네요. 이 네. 부분 부동산 시장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8초 후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이름표를 조정해주니 편안하다. 댓글 올라왔습니다. 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민감하시더라고요. 정보를 명찰에. 총 집합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너명을 정철진의 머니톡이라고 네. 저렇게 이름까지 넣어서 위에 딱 이렇게 너무 해드렸어요. 좋습니다. 좋으세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머니톡 좋아요. 다행입니다. 근데 저게 머니톡이 한글로 하면 돈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정철진의 돈 얘기하면 그건 좀 별로시죠. 그렇죠. 이게 돈 얘기보다는 돈의 흐름 이야기. 네, 그렇게 좀 머니 생각하시면 좋을 플로우, 것 같아요. 머니 네, 플로우.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코너명이 뭐였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지금 프리 딱 나왔다가 초대석이었어요. 초대석 나왔다가 갔죠. 바꾸신 줄 알았어요. 초대석. 원래 없으셨구나. 하나의 아. 코너명으로 모든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다. 프리 초대석. 그리고 제가 기억해 보면 고정은 아니었었고요. 이제 한 시즌 2에서 고정이 되신 거구나. 6개월마다 한 번 네, 정도 가끔 초대되셨었는데 나왔다가 이제 매주 목요일 네. 귀에 쏙쏙 박히는 아주 유익하고 해박한 네. 시장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네. 아침부터 좀 떨렸습니다. 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4일 날 침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16일 날 한번 그때 폴리티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건 틀렸기 때문에 정말일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 시장이 먼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고 네. 뭐가 있다. 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장이 키예프에 먼저 대한 움직였다. 침공 이야기가 나왔고 곧바로 음. 우크라이나 계엄령 사태가 이제 네. 발표가 됐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거의 요동을 쳤죠. 지금 뭐 2.6% 네. 폭락입니다. 보통 네. 이 정도라고 하면 특히 수급상으로 보면 더 안 좋았던 게 네.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았고요. 네. 거의 둘이 합쳐서 1조를 팔았고 네. 이걸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아내는 모습. 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거를 하여간 이쪽 세계에선 수급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닌데 근데 왜냐하면 보통 시장을 이끌어가는 큰 손이 외국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팔고 개인이 살 때를 수급이 좀 나빠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네. 환율도 1,200원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고 전형적인 어떤 위기의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좀 보편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쟁은이라는 게 악재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사태가 좀 특별한 충격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전쟁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해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 예, 한 체계 시스템을 깨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팬데믹 같은 거죠. 네. 예, 이거는 전쟁이 터졌다, 팬데믹이 왔다 하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섭고 두렵기는 한데 금융시장에서는 체계적 위험을 좀 조아라 하는 것이 우리 팬데믹 때도 경험했죠. 이게 끝나는 순간 이 불확실성이 반등할 거치는 거다. 순간은 네. 떨어진 만큼 그대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와장창 무너졌지만 네. 백신도 나오고 해법이 나오니까 그 이상으로 풀려가는 올라갔죠. 것들. 네. 그래서 과거에 전쟁 관련됐던 이슈들을 좀 보면 많이 빠지지만 좀만 기다리면 다시 그 오른다. 이상으로 다 회복됐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발발하는 날부터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하게 된 이런 모습까지 보여서 주식시장 북한 문제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안 속는데 옛날은 미사일 발사다 하면 그날 주가가 쭉 빠져요. 네. 그쵸. 그러다 다음 날이나 다다음 올라가죠. 날 쑥 올라가고 올라가죠. 이제 이런 위험이기는 한데 네. 자 근데 문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뭐가 러시아 다른가요? 전쟁은 과거의 이런 전쟁제로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쟁이라는 체계적 위험이기도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가장 벌벌 떨고 있는 그 악재, 그 이슈를 건드리기 때문이죠. 일단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전쟁 발발 후에 브렌트유입니다. 네. 뭐 기름값도 브렌트유도 네네. 있고 WTI도 있는데 배럴당 $100를 지금 바로 찍었어요. 네. $100. 네, 하고 WTI 기준도 지금 거의 $98, $7 찍었고요. 금값, 은값 3% 가까이 급등. 이뿐만이 아닙니다. 먹거리들이 지금 콩 가격, 밀 가격, 네. 옥수수 가격 그래프들이 뭐 최근 3개월 사이가 다 이렇게 바짝 서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기름값 오른다, 곡물 가격 오른다. 결국 이것은 물가로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우리가 두렵고 더 큰 문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이잖아요. 네. 우리는 오늘 금리 동결을 했지만 물가를 계속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세게 긴축해야 되고 그렇죠. 더 옥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피할 길이 없죠. 왜냐하면 전쟁도 나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려는 것도 멈춰야 되고 야, 전쟁 때문에 한번 돈을 봐줄게. 풀어야 돼. 네. 돈을 풀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 전쟁은 전형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원 대국, 그렇죠. 세계 가스만 자원 대국이 얽혀 있는. 가스까지 네. 곡물에다가 철광석, 알루미늄, 뭐 석유 다 이 나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은 악재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전쟁에서 주가 빠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더 근원적인 물가라는 인플레를 건드리는 정말 심도 있는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어제 오늘 저도 막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뭐죠 막 바닥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그걸로 지금 표현은 바닥을 아니죠. 논하기는 뭐 2,600이 바닥이다 뭐 그런 얘기하기에는 좀 굉장히 그리고 섣부르지 일시적 않나. 현상으로 보이는 거면 버티는데 또 네.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금리도 계속 올라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시나리오들이 몇 개 네네.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베스트였는데 돈바스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돈바스에서 분리독립하고 러시아도 몇 개 얻어내고 뭐 우크라이나도 나토 한 3년 뭐 하고 이제 마치 크림반도 병합하듯이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1번 시나리오는 끝났습니다. 끝났죠. 수경문에서 이제, 끝났어야 하는데 이제 개전 선언이 돼버렸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개전하고 이게 전방위 공습이 공격이 그렇죠. 감행되면서 이제 근데 완전히 두 번째 끝났죠. 시나리오는 네. 1번보다는 아니지만 이쯤 어디에서 우크라이나 중간 어디에서 몇 번 국지전으로 치고받다가 네. 이제 미러 정상이 만나서 네. 해결되는. 해결하는 거. 네. 실은 이 정도도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충격은 있지만 어쨌든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고 네. 막 석 달, 넉 달 그게 끌어지고 문제죠. 러시아가 계속 진군하는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먹어들려고 가게 되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을 떼는 그런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1번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끝났다. 끝났고. 예, 이제 두 네. 번째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 그리고 세계 금융 시장에 네. 우크라이나 악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다 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미국의 그 FOMC의 맞습니다. 양적 완화 종결, 네. 금리의 이제 본격적인 인상, 네. 이 악재가 남아 있는데 이 악재들은 시장에 지금 얼마나 반영돼 있다고 보세요?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사실 있지는 맞아요. 이게 지금 헷갈려요. 네.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뭐 때문에 빠지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빠지느냐? 하고 3월 15일, 16일 우리나라엔 17일 날 반영이 될 네. 미국의 이제 진짜 첫 번째 금리 인상 네. 하고 금리 인상의 이슈. 과거에도 금리 한번 올렸다 내렸다 했으니까 네. 이제는 돈 푸는 거 끝나는 테이퍼링의 종료, 나아가서 양적 긴축, 시중의 돈도 네. 끌어오는 네, 이제 네. 시작. 이거를 두려워해서 빠진 거냐라는 이제 썰이 많고요. 이제 혹자는 아직 이 본질적인 재료들, 긴축 재료는 반영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여기까지 뺐는데 이제 3월에 열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뭐 0.5%포인트 금리 인상 같은 카드들이 네.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에서 또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모두에 네. 뭐 2,600이 바닥입니다. 뭐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바닥이 어딘지, 이 주식 내가 받은 건데 뭐 실적 대비 싸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가 저도 뭐 먹히지 않는 20년 시장에. 넘게 네. 이럴 때는 그냥 현금 쥐고 계속 버티고 그냥 그게 뭐 바보 같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이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봐야 되겠지만 뭐 주식이나 금융 쪽에서는 3월 15, 16 있을 3월 FOMC 회의에서의 미국에서의 금리에 뭐 얼만큼 올리는지도 봐야 되겠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0.25%포인트라든가 별로 안 올리는데 네. 러시아 그 회의록이 또 네,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회의록이 이제 4월 7일 날 이제 아, 공개가 4월 되거든요. 7일. 네. 근데 네. 4월 7일 날 회의록을 봤는데 야, 이번에 뭐 우크라 때문에 안 했지만 앞으로 뭐 할 거야. 뭐 양적 긴축도 여름에 할 거야. 요런 얘기들을 토론했다는 내용이 들어오면 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변수가 너무 많네요. 네, 리시는다면 4월 뭐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이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게 좀 안타깝죠. 이미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그러나 저는 막 지금 물타고 네. 오늘도 1조를 우리 개인이 샀는데 좀 그럴 단계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지금 하신 말씀 들어보면 단기간의 반등을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시그널을 네.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2,648로 마감을 했어요. 네. 어제보다 2.6%나 떨어졌잖아요. 코스피가.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네. 이게 더 떨어질 거라고 우려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수를 뭐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한 번 최근에 갔다 왔던 데가 2,590을 네, 네. 갔다 왔어요. 600이 2,500자를 있죠. 앞에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뭐 주식 차트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2,590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봐야 돼요. 네. 근데 거기를 이제 또 깨버린다. 그러면 이제 밑은 또 꽤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1차적으로는 전에 한번 떨어졌던 지점 2,590선을 확실하게 지키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만에 하나 이제 그게 밀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낙폭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삐까번쩍님이 지금 하는 소리나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 듣기 싫으신 거죠. 네. 지금 다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물바다. 아하. 아까 어떤 분은 제가 그 아이디는 기억 안 나는데 코인 한강 갑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그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뭐 오를 때라든가 잘 될 때는 다 잘 되니까 진면목을 모르는데 떨어질 때 진면목. 그래서 수영장에 물이 찼을 때는 모르는데 네. 물이 다 빠지면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명언을 했었는데 우리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코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네. 코인이 그동안 기대감이 있었어요. 두 개의 기대감. 하나는 인플레를 이길 것이다. 달러의 대체제로 코인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네. 두 번째가 이런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금을 걷어차고 코인을 찾을 것이다.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는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코인 비트코인만 봐도 66,000달러 하던 게 지금 35,000달러까지 네. 떨어졌거든요. 거기 또 졌죠. 지금 위기가 터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코인을 팔고 네. 금, 은을 또 실물로. 사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코인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닥이란 단어를 많이 저희가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금방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빠진다고요?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일 거야. 네. 바닥 치고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데 그게 또 아닌 거잖아요. 네. 바닥이 아직 아니다라는 우리 평론가님 말씀도 있었고 그렇죠. 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네. 낙담해 계십니다. 네. 우리 여기 문영권님이시죠. 네. 네. 네네. 종합지수만 2.6% 하락이지 개별 종목으로는 7%. 맞습니다. 맞습니다. 종합지수라는 게 개별 종목의 그렇죠. 합이기 때문에 합이니까. 시장이 한 3% 4% 빠졌다 하면은 마이너스 10%대도 수록하게 되는. 오늘 또 방산주는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하고 또 보면은 에너지주 관련들은 잘 버텼고요. 왜냐하면 네. 유가가 지금 네. 폭등을 하고 있고 또 곡물 사료주 같은 것들. 왜냐하면 밀, 콩 이제 곡물들이 네. 거의 추세적 상승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좀 엇갈린 모습들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 바닥을 모를 때는요, 기간 바닥을 찾아도 되거든요. 네.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 재료들의 언제 시작해요? 이 재료의 끝을 보면 그 네. 기간이 아까 한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모든 이벤트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정리하면 4월 이후에 초여름쯤 네. 모든 이벤트들이 끝나는 4월 네. 그 이후 초여름쯤 반등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쯤은 좀 매수를 생각해봐야 되나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같은 뭐 고객이나 네. 뭐 저의 또 시청자들한테는 네. 이제 4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차라리 진입을 하자. 3월은 워낙 그건 선수의 영역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죠. 막 연준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긴축 뭐 할 거야. 뭐 네. 이런 재료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유가가 오르니까 미국이 쉐일 오일이 있거든요. 네. 예. 미국의 밑에는 한 200년 이상 쓸 쉐일 오일이 네, 있어요. 네. 미국도 못지않은 산유국이거든요. 그렇죠. 쉐일 오일을 파면 일단 돼요. 근데 바이든이 안 파죠. 환경 때문에, 네. 환경 훼손 때문에. 근데 유가도 솔직히 말해서 쉐일 오일 미국이 파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또 호재성에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네. 있기 때문에 3월은 정말 선수의 영역인 거고 네. 그걸 노리고 막 들어가는 것보단 차라리 기다렸다가 4월 초쯤에 이벤트가 좀 이벤트 다 마무리될 보고 그때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그때 에너지주라고 봐요. 에너지주. 네, 오히려 지금 전문 용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때 줍줍 한다고. 에너지주라고 줍줍한다. 보고 있고 대성은 포트폴리오 교체. 뭐 이런 거 나오시네요. 네. 에드리안 헐님이 쉐일 오일은 치트키다. 예리하시네요. 예. 네. 근데 못 팔 것 같아요, 미국이.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쓰는 카드가 이란이랑 핵 합의를 막 하잖아요. 네. 억지로 유도를 하잖아요. 그 이란산 원유를 또 끌어내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머리를 굴리고는 있는데 예. 지금 빌로바 TV님 메모 에너지주 에너지주. 메모 네. 결국 에너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식음료도 이미 시세는 나고 있는데 네. 식음료의 특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식음료를 좀 무시하는데 식음료가 인플레이션 관련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식음료. 뭐 이제 밥 같은 거 이런 거 사 먹어요. 네. 즉석 같은 것들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먹어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안 먹을 쉽게 수 없는 말해서 거. 가격이 오르더라도 탄력성이 그러면 매출이 네.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또 하나가 가격을 올릴 명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 곡물 가격, 비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들 좀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굴지의 식음료들 네.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좀 시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산화님 내일 다시 보기로 메모해서 적어야겠다. 코코동절님 식용유 하고 물음표를 하셨어요. 식음료라고 하셨습니다. 구구구님 이 중요한 질문인데요. 식음료. 반도체주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인데 반도체는 어때요?인데요. 네. 구구구구님 의견이 다수설은 이제 끝났습니다. 악재가. 그리고 차세대 밀어올릴 대장이 반도체라는 게 우리나라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다수설이고요. 다만 저는요. 네. 저는 이제 무너졌죠. 다시 올릴 때에 오히려 주도주에서는 반도체보다는 뭐 자동차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좀 쪽이 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수설은 일단 999님이 갖고 계시는 반도체가
향후 4월부터 시장을 다시 쭉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그건 게 다수설. 다수설입니다. 김영규님은 에너지주랑 식음료주 이미 많이 올랐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많이 아마 올랐다고. 적당히 올랐다가 또 얘가 조정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사라는 말씀이시죠?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더 폭발은 했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기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석유의 종말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석유 안 쓰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석유가 죽을 텐데 그 산유국들이 싸게 팔까요? 아니면 어차피 이거 이제 못 파는 거를 최대한 아마 감산 같은 걸 해서 비싸게 떠넘길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그 석유를 이길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두 개를 같이 말한 게 얘도 오르겠고요. 기름값 때문에 네. 걔를 이기려고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오르는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구조를 시장의 말씀드립니다. 대장주가 될 수 있겠군요. 그 종목들이. 에그플레이션 또 네. 그린플레이션 이런 게 우리 S민 H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네. 구조가 완전히 깨졌어요. 네. 고무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코로나19 터지고 천연고무 농장에서 사람들을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다 떠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코로나 해결된다, 뭐 백신 맞고 다시 농장에 들으려고 하는데도 이미 인부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무 가격도 30% 올랐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타이어 가격이 그렇죠. 또 오르게 되고 꽤 구조적이어가지고요. 글쎄요, 이거를 뭐 6, 7개월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우,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얘기 부동산, 좀 해볼까요? 지금 뭐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절벽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장이 절벽도 얼었다.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를 그냥 오늘 역- 바닥, 절벽 이런 바닥도 표현은 아니라 이게 부족해. 그 우리나라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 아파트가 뜨겁다. 예. 한 달에 한 10,000건, 네. 12,000건 네, 네. 거래가 돼요. 네. 지금 어때요? 지금 이게 들어보세요. 하고 네. 보통이다. 그래도 네, 네. 7,000건, 8,000건. 네. 아 나쁜데 5,000건, 4,000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최악이다 할 때도 한 2,000건은 됩니다. 진짜 최악. 막 집값 막 20% 떨어질 때. 근데 지금 1,000건이 될까 말까요. 아. 서울 아파트가 한 달에. 네. 그러니 이 거래 폭감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네. 아마도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가? 핵심은 우리 지영은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3월 대선인 거죠. 네. 이제 A 후보, B 후보의 그 누가 되느냐, 또 그 분들이 내세웠던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행동에 옮기겠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질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에 뭐 누가 이재명 되든-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그렇죠. 누가 되든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후보가 됐다고 해서 집값이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면목이 나오죠. 음. 예, 그 대선 이후에 확실성이 됐으니까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두 후보가 다 얘기하는 것들이 다주택자의 양도세들을 이제 일시적이든 네네. 아니면 기간 네. 뭐 1년이든 2년이든 깎아준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냐?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다주택자예요. 지금 중과를 맞을 때는 세금을 한 6억을 내야 돼요. 네. 근데 일시적으로 한도를 없어주죠. 그러면은 세금이 6억 낼 세금이 한 뭐 2억 5천으로 네. 줄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한 3, 4억 이득 본 거잖아요. 그럼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저는 1, 2억을 어차피 세금으로 벌었으니까 깎는 걸로 내려서 맞춰서, 하는군요. 예, 어떤 후보가 되든지요. 왜냐면 두 후보가 다 이제 다주택자 중과 양화 완화를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 후보가 되고 확실성이 거쳤을 때 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저는 꽤 낮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큰 틀에서 오히려 확실성이 부동산은 더 악재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저도 과거 기자 뭐 부동산 기자 때부터 봤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집값이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즉 규제를 하는 거는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네. 거고요. 규제를 완화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풀고 하는 거거든요. 얘를 살리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규제들을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은 하락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규제 완화라는 게 나온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제 기억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안 샀는데 그때 네. 살 걸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고 네.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파는 시기를 또 내릴까봐 팔았는데 오르고 뭐 이런 게 있잖아. 물론 뭐 정답은 없고 그쵸, 미래는 네. 아무도 모르지만 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둡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고요. 이제 기간의 문제였죠. 그러나 물론 회복이 됐다는 말도 맞습니다만은 2008년 말 때 우리가 직전에 얻었던 부동산 위기, 뭐 A 아파트 너무나 유명한 E 아파트 14억 5천만 원 뭐 이 정도 했었는데요. 그게 7억 3천만 원까지 결국 떨어졌습니다. 네. 거의 9년, 10년, 11년, 3년 반 동안에. 예.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 7억 3천, 7억 4천이 지금 이제 21억이 됐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보면 아 집을 사놓으면 이게 굴곡은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오를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 기간이요. 네. 얼마나 괴로운지요. 네. 예. 그런 측면은 분명히 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이 불안한 시장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훑어보겠습니다. 네. 톱은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죠. 몇 곡지 있나요? 9곡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곡지. 지금 뭐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오늘 뉴스데스크를 보시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역사적 또 정치적인 배경, 또 현장 지금 어떤지 그 생생한 분위기, 그리고 경제적인 여파, 이 모두를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먼저 전면적인 공격 소식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현지 상황을 집중적으로 전하는데요. 이게 우선 키예프에 계시는 교민하고 전화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키예프에서 오늘 네. 새벽부터 폭발음과 포성이 들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공포, 긴장감 그대로 전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교민분의 안전을 네. 기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랑가 몰라님이 오늘은 꼭 본방 사수해야지 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본방 사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우리 이용주 특파원이 또 파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탈출 행렬의 모습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인데요. 폴란드 정부가 이번 침공으로 상황이 만약에 악화되면 우크라이나 난민이 100만 명 정도는 몰릴 거라고 100만 이미 명. 예상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국경의 상황도 지금 굉장히 일촉즉발일 것 같습니다. 네. 국제사회 대응 상황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 연결해서요. 전면적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네네. 오늘은 그러니까 라이브 실시간 진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계속 연이어 연결하면서 지금 상황 그대로 네. 리얼 타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도 네. 어렵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 그 정철진 평론가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융시장 뭐 엉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여파까지 오늘 짚어보고요. 권희진 외교안보 전문기자가 이 전문기자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밀도 있고 날카로운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집중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영유아 네.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네,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7만 명을 넘었잖아요. 확산세가 아주 무서울 정도인데 방역 당국이 이 신규 확진자 가운데 14에서 15% 정도는 그 백신 접종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0세에서 9세 영유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 수가 많으니까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네. 결국 사망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생후 7개월 된 아이였나요?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런 소식을 좀 이제 그만 전해드려야 하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6시 기준 신규 확진자 보면 13만 5,433명이에요. 이게 어제 13만 7천 명대였으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6시 기준 13만 명대면 내일도 뭐 15만 명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개학을 하고 날씨가 풀리고 학생들의 또 이 통행량이 많아지면 이게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곧 개학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그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각 학교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구비해 놓고 등교 전에 주 검사해라. 2회씩 검사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근데 현장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업무량도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방역도 잡고 교사의 업무량도 고려하고 아이들의 학습권도 지키고 하는 이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오늘 뉴스데스크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꼭 보셔야 할 블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대 뭐죠? 대선 후보 여론조사 블록입니다. 여론조사. 오늘 MBC 여론조사 결과 나갑니다. 네. 결과는 지금 보시는 자막 저대로입니다. 근데 저 숫자가요.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이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윤 후보와 이 후보가 격차가 많이 줄었고 네. 이번에 저희가 저 지지율만 물어본 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격차도 두 후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의견도 물었고요. 이번에 투표를 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지지 후보를 바꾸겠느냐 이것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표심을 지금 13일 남겨두고 아주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여론조사 결과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면 표심의 향방 조금 예측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본방을 시작할 시간인데요. 30초. 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 그렇네요. 내일은 뉴스프리데스크는 하루 결방되고요. TV 토론 미리 보기 7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많은 네.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